큰 박수로 또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도시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상훈 위원처럼 이렇게 아주 크게 포브스 30인에 뽑힐 정도의 이 멋진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미래 사회, 미래 도시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그리고 그런 미래를 접하게 될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녹색도시연구소 연구소장이고요. 도시계획가이고 도시디자이너입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직업영감이라는 걸 만들면서 최초로 녹색건축 전문가로 소개가 됐었어요. 제가 녹색건축을 하게 된 이유는 녹색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미래도시, 미래건축,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천연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졌다. 우리 마실 물이 너무 없어. 시출물도 없어. 천연자원이라는 게 공기, 물, 바람 이런 것들이 유한할 것 같지만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 쓰면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액션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녹색 도시 그리고 기후 변화, 또 스마트 시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여기에 나와 있죠.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물과 기름을 장악하면 뭐가 되죠? 독재자, 즉 권력자가 됩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 영화의 백미죠. 이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을 하루에 한 번 일정 시간에 팍 방류해주면 정말 황폐화되고 무기력한 시민들이 세숫대야부터 오만 들고 와가지고 신전 모시듯이 달려와서 여기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 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애걸구걸 하거든요. 이게 천연자원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뺏기 위해서 약탈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죠.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방사능이 있었던 워버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학생들이 많아서 좀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참고로 요게 과거 굉장히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을 법한 정조대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권력자가 자기가 선택한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게 정조대까지 채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천연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치죠. 먹고 살기 바쁘고 빼앗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독재자에 있었던 공간은 천국 같은 곳이지만 나머지는 허기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좀 간략하게 빨리 진행하자면 결국은 go to the east 하다가 탈주자들이 돌아가자라고 해서 다시 독재자가 살던 마을을 다시 빼앗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결국은 go to the east 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영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면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영화 하나만 가지고 2시간을 제가 환경과 경제랑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요약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환경과 경제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번쯤 평론가가 돼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구 전체 수면이 1도씨, 2도씨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방사능 공포 잘 아시죠? 후쿠시마발 방사능 공포. 이거 2013년에 나왔던 토마토. 딸기예요, 딸기. 이거 방사능이 확산되면 우리 이제 이런 채소 먹어야 돼요. 이게 환경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기형이 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 후쿠시마를 응원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그 채취한 채소 그리고 생선을 잡아서 직접 섭취했던 이 청년은 8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또 이 후쿠시마를 홍보하기 위해 시식을 했던 이 아나운서는 6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 매일 1000톤의 지하수로 오염수가 빠져나가면서 300톤 정도는 오염수로 판정이 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이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방류 한 해 만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시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까 또 워보이 보셨죠? 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피해가 어떤 건지. 자, 그래서 기후변화 녹색도시의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사회, 도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식량 문제, 경제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윤택한 삶도 필요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천연 자원이고요. 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미 당면 과제가 됐다는 거고요. 제가 녹색 도시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아까 독재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화, 녹색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도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잘 아시죠? 공중 도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영화 앨리시움에 나왔었던 장면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집과 쇼핑몰과 엘리베이터와 모든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황폐화되고 그럼 못 살겠다. 그래서 공중도시를 건립을 해서 살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는 나는 언제 저곳에 갈까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죠.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지금 수중도시 약 20m 깊이의 물속에 거주할 수 있는 수중도시입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물속에 있는 수중도시는 햇빛이 투과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컴컴하죠. 우리 스쿠버 다이빙. 근데 그 기술을 요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부에 있는 햇볕이 깊숙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저도시, 수중도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상이 살기가 어렵고 미세먼지 때문에 어렵고 재난이 생기면 필요하다면 수중도시로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지금 실제로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미시시피강 위에 건립하고 있는 떠다니는 도시라는 컨셉의 도시예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 안에 도시가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주와 업무시설과 병원과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일부러 떠다니게 할 건 아니지만 이곳에 건립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 위기 상황.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 이 마을을 떠나야 돼 하면 도시가 통째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안전하겠죠. 자, 스마트 시티, 아주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는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고 외국은 좀 더 좀 앞서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 시티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또 뭐 에코시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과거에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가 보다 발전하면서 IoT, ICT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모델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물 관리, 생활복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화 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한 쓰레기 처리, 뭐 스마트한 주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산업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각각 다 들어가죠. 뭐 지능형 드론은 기본이고요.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핀란드입니다. 이미 무인 자율 운행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핀란드에.
그래서 사람이 타면 알아서 도착지를 입력하면 그냥 그곳에서 서요. 이것들은 위성과 레이더로 위치를 찾고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실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또 스마트 시티 핵심 중에 하나죠. 얼굴 안면 인식 기능이 이제 버스에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버스를 탔어. 바로 추적이 가능하겠죠. 바로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전송이 되고 이 버스 탔어, 몇 번 버스 몇 시에 탔어 쫙 전송되면 추적하기가 너무 쉽겠죠. 실종자 찾기도 너무나 쉽겠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엄마가 이 아이를 감시하고 싶어. 얘가 몇 시에 버스를 탔고 몇 시에 내려서 어디에 내렸고 어디로 샜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의 장단점이에요. 근데 자, 그리고 원격으로 핸드폰이라던가 모바일로 나 이제 곧 집에 도착하니까 전기 켜놓고 싶어, 밥솥 돌아가게 해놓고 싶어, 조명 켜놓고 싶어, 핸드폰으로 다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집 근처에 있지 않아도 집에서 반경 몇 킬로, 1킬로, 2킬로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 도착하면 조정이 가능하게끔 원격 조정 시스템이 다 모두 다 가능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도시가 쓰레기 문제하고 교통 문제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고 있어요. 우리 큰 도로에서는 보지 못하겠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다니면 쓰레기가 적체된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쓰레기 문제는 해결돼야 되거든요. 환경 문제, 위생 문제, 악취 문제, 미관 문제 많죠. 근데 미래 도시에는 쓰레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류를 해서 마을 중간중간에 이런 큰 쓰레기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버리기만 하면 각각의 위치에서 자동 집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쪽을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쓰레기 집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두바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시티예요. 알라딘 시티인데요. 지금 두바이는 미래도시 건립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첨단 기술로 앞서가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해요. 우리 두바이가 미래도시로는 최고야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두바이가 먼저 초고층 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들을 좀 많이 구현하고 있어요. 참고로 로보캅이에요. 벌써 이미 로보캅이 나왔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상용화 시키겠다는 목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많은데 굉장히 안전하겠죠. 계속 따라다니면. 엄마 나 밤에 무서워. 로보캅이 딱 와서 같이 동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보캅이 정찰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행 중에 있고 쇼핑몰은 정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초고속 튜브형 수송수단이에요. 물론 무인 자율 운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거 짐 다 싣고 저기까지 어디까지 배송해 하면 얘가 알아서 배송하는 거예요. 짐 다 싣고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고 택배 기사도 필요 없고 가까운 데 배송해주는 배송 서비스도 필요가 없겠죠. 이 차가 대신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알라딘 그 외에도 두바이는 네온이라고 하는 미래 도시형 그 신도시를 한 2개 정도 더 짓고 있고요. 추가로 알라딘 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두바이는 굉장히 고층 빌딩 위주로 갔지만 지금은 우리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를 형상화한 아주 멋진 건물, 또 두바이의 특징인 황금색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테마 관광을 위주로 지금 신도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의 아름다움과 부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 도시가 굉장히 스마트화되고 기술이 진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중요하고 관광이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거죠. 기술이 보편화되고 평준화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감수성을 자극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과 관광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우디는 지금 세계 최고층 빌딩을 계획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땅을 팠고요. 이미 벌써 몇 층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주변은 황폐화되어 있고 아직 좋진 않지만 결국 건립하고 나면 주변도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롯데타워가 555m. 사우디 1km의 높이는 롯데타워의 2배의 높이가 될 거예요. 이 녹색 도시의 컨셉 중에 하나가 컴팩시티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미래 사회는 건물 하나에 모든 복합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층 만들 걸 가급적이 5층, 10층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라던가 주거, 또 복지시설, 업무시설 모든 게 하나로 다 모여지고 컴팩트하게 하나로 모여지고 3층 만들 걸 10층으로 만들면서 공간이 남잖아요. 이 주변 공간은 녹지와 수공간으로. 그러면 녹지도 풍부해지고 수공간도 풍부해지니까 천연자원도 보존하면서 모든 시설은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컴팩시티가 앞으로 계속 발달이 될 거예요. 스마트 시티화 되면 더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IT 기술이라는 게 건물 내부에서 통신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잖아요. 외부보다는. 그래서 컴팩시티는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현재 이미 2018년 8월에 전 세계 마천루 베스트에서 47%, 50%가량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 마천루 중에서도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롯데타워 하나밖에 없죠. 열심히 뭐 롯데타워 하나도 참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아시겠지만 네, 언젠간 또 바뀌겠죠. 제가 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연자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물 저장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인공섬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의 인공섬은 좀 다르죠. 뭐냐면 전용 비치와 전용 수상공원이 있어요. 즉 내 집 앞에 바로 비치가 있어. 내 집 앞에 바로 요트가 있고 내 집 앞에 바로 수상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집 앞에 공원이 있고 그런 럭셔리한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물 저장소입니다. 왜 카타르가 이렇게 준비하느냐? 말씀드렸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재난, 위기 상황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는 지금 현재 저녁에 물 여유분이 물이 완전히 공급이 끊겨도 카타르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7일분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공사 중에 있어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나르는 자동차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핫 이슈죠. 뭐 우버 에어부터 시작해서 또 유럽의 에어버스사부터 시작해서 이건 중국 청도에서 폭스바겐사가 개발한 차인데요. 이들은 다 이제 헬리콥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폭스바겐사가 한 거는 아예 날개도 없어요. 그런데 공중부양하듯이 떠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높이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도 붕 떠서 갈 수가 있어요. 그 화면에 보면 화면이 조작이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오토로 눌러놓으면 몇 킬로 속도로 어떻게 가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우버 에어 택시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에서 또 플라잉카 날개가 굉장히 작죠. 컴팩트하고 아주 이동성이 뛰어나 보여요. 이 자율주행은 사람이 타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르는 차예요. 첫 번째 기술이. 두 번째, 헬리콥터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헬리콥터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동력이 전기예요. 친환경이죠. 전기로 동력이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없어요. 환경 오염도 줄이고 친환경성과 경제성 다 담보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나르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도시의 지형을 바꾼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도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의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짧아질 거고요. 막히는 도로가 없죠. 이거 타고 가면 막힐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자는 얼마든지 타고 나를 수 있지만 못 가진 자는 또 여전히 막히는 길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래의 삶은 양극화가 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네, 기술이 발달하고 녹색 도시로 가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 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이 플라잉카에서. 어떤 희망이냐면요. 저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헬리콥터가 긴급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산악이나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그 구조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다치셔서 헬리콥터가 뜨면 거기 도착할 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헬리콥터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이쪽은 헬리콥터 내리지 말라고. 그거를 헬리콥터가 착륙해서 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허가받아야 되는 관청이 너무 많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봐요. 비록 많은 의약품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긴급 구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멋진 차가 또 있어요. 이미 벤츠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튀어나왔죠. 여기가. 이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가변형이에요. 달릴 때는 평면형으로 되는데 앉아서 쉴 때는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공간은 뭐냐면 이게 거실이죠. 여기가 요거예요. 이게 운전 중일 때는 줄어들어요. 거실 공간이. 그러다가 정차하고 쉴래 쫙 늘릴 수가 있어요. 거실이 아주 넓은 럭셔리한 거실이 되고요. 이 안에 자동 세척기,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그리고 침대방도 있죠. 그런데 일반 방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창이 양쪽에 있어서 풍경을 고스란히 다 감상하면서 누워서 안락하게 잘 수가 있죠. 오히려 호텔보다 낫다는 평도 있고, 또 하나 이 차는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는 뒤에 후미진 곳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차를 해놓고 가까운 곳은 이 큰 차로 안 가고 작은 차로 이동하다가 밤에 돌아와서 다시 넣으면 되죠. 그래서 거주가 바뀝니다. 거주 형태가 앞으로 바뀔 거예요. 아파트 부동산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거주 형태는 많이 바뀔 거고요. 또 하나, 이건 도요타에서 개발했던 차인데요. 오토바이처럼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모니터 화면이 굉장히 멋지죠. 직진했을 때 몇 미터 앞으로 더 가면 저기서는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쪽은 뭐 좀 더 가기 전에는 뭐 풍차가 있어. 오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왼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위성과 확인해서 내가 달려가는 곳에 좌측과 우측, 직방에서 보여지는 실제 상황을 모니터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저기 문제 있네? 안 가야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측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술이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이 말이죠, 말. 혼자서 이게 무인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라이딩 모드를 버튼을 누르면 무인으로 차는 열심히 달리고 나는 서서 말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니버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죠? 횡단보도죠? 네. 어디 공중에 떠 있나요? 확실하게. 그렇죠. 착시 효과. 낮에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도입한 게 밤에 이 횡단보도가 위험하니까 좁은 길에서 LED 투과등으로 횡단보도로 빛을 좀 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차도 지나가다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냅니다. 거기에 그런데 낮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낮에도 특히 어린이 통학로 같은 곳은 이게 필요하죠. 워낙 휴대폰 보면서 사고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휴대폰 보는 사람은 아예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냥 만들어 놨어요. 별도로. 보도 중간 원체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 저는 참 어찌 보면 이 마인드 참 좋습니다. 인간을 고려한 거거든요. 차하고 인간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길 건너면서 스마트폰 보지 못하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사실 아직 이런 도로가 없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앞으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체육센터를 어떤 거는 뭐 남양주라던가 이 각 도시에 특히 남양주시부터 체육센터가 과거의 체육은 건강한 사람이 다니는 체육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장애인들도 많이 다닐 수 있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 건축입니다.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 로드맵은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로 에너지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을 보면 천전고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로 에너지 빌딩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트리플 플러스를 획득했습니다. 이 건물을 제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었고요. 그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BEMS라는 건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일괄적으로 건물을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스마트 빌딩과 이어지면 제로 에너지를 할 수 있고 에너지의 통합 관리 시스템 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위기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스마트 빌딩이 되거든요. 한국관광공사 신청사를 만들 때 지능형 인텔리전스 빌딩을 만들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기가 온도가 급부하해서 한 30도 이상 됐다. 바로 스프링쿨러, 알람 시스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리고 바로 119 달려오게끔 그런 운영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 빌딩과 연관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뭐 홍채 인식 요즘 뭐 너무나 스마트폰에 다양화됐죠. 그래서 현관문을 개폐하거나 음성 인식으로 현관문, 뭐 개별문 다 열 수 있죠. 청소해, 그럼 청소기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로봇이 설거지부터 요리, 청소 다 할 수 있고요. 뭐 옷장 앞에 거울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 옷을 딱 선택하면 입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옷이 아니라 다른 블랙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굳이 입지 않아도. 그게 이제 스마트 미래의 거주 형태고, 이런 신체의 일부를 로봇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증가가 될 겁니다. 뭐 모션 센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알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강의실이니까 스마트 캠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교과서가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교과서 필요 없습니다. 종이도 필요 없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탭북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가방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습니까? 건강에도 좋겠죠. 수업 시간에 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강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은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거나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 탭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됩니다. 굳이 종이에 왜 쓰나요? 시험도 그렇게 될 거고, 또 하나 로봇이 나타나면 로봇이 채점할 수 있을 거고, 로봇이 컨닝 방지용 로봇도 생기겠죠. 또 하나 굳이 또 로봇이 필요할까요? CCTV가 있다면 아까 버스 속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듯이 자동으로 컨닝하는 사람들을 판별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학생이 입실한다. 그러면 태깅을 하죠. NFC 태깅을 하거나 또는 홍채 인식을 하거나 했을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시설이 자동으로 불이 다 켜지고, 누가 일일이 켜지 않아도, 또 나간다고 사인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옆에 있는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햇빛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변형 공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4층 상부에 원형 돔 스크린을 둬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제가 광주시 시립도서관 할 때 이걸 좀 제안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서관 역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단위 놀이공간으로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AR이나 VR 이런 것들의 상용화가 되면서 비주얼 학습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 탐방 컨텐츠가 AR로 있다면 내가 AR을 뭐 VR 이런 걸 쓰면서, 또 XR은 워낙 또 디테일하니까요. 뭐 직접 내가 정조대왕이 돼서 뭐 화성 행차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죽어도 바뀌어요. 내가 집에서 봄을 느끼고 싶어 나갈 필요 없어요. 원형 상부에서 벚꽃이 흩날리면서 봄 분위기를 다 내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외출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보면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나?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없나? 현재 우리는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의 문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문제가 생기겠죠. 갈수록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더 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사회는 발달하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불이익을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고 나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회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불평등과 불이익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사회 문제고요. 이거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죠. 이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이 혼돈이 오면서 너무나 모든 것이 세상이 좋아지고 빨라지고 잘 스마트화되는데 나는 unimportant,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hopeless, 나 희망을 상실하거나 또 useless,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 외로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지금 10대 사망 원인을 가장 최근에 10대 사망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5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 원인을 보니까 5위가 자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장미라는 이름이 없지만 장미만의 독특한 향이 있고 독특한 컬러가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충분히 자기 개성을 뽐내잖아요. 이름이나 성적이나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긴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의 아버지고 최첨단 기술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분이죠.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우리에게 던져줬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했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서 물질은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를 위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미래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고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우리는 많이 편리해지고 인간보다 오히려 AI나 로봇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혼돈이 올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도 최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만의 창조성,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생명의 존재 가치를 알면서 또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